안녕하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법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15주 동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이론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도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생님, 갈 거예요. 가려고 해요. 가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시간에 효율적으로 실제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방법론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모두 들은 후에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어렵지 않게 쉽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강의를 맡게 된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1주차 1차시 시간인데요.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1주차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 한국어 문법의 개념, 그리고 문법의 분류, 그 분류 안에서 한국어 문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한국어 문법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1차시에서 제가 선정한 키워드는 규칙과 원리, 의사소통, 한국어 문법 교육인데요. 규칙과 원리는 그 문법의 개념과 관계 있는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한국어 문법 교육의 방향성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 교육은 이 강좌명과 동일한데요. 그 국어 문법 교육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법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국어 시간에 문법을 배우셨을 테고 또 외국어를 배울 때도 문법을 배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법을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그 문법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서 이 문법의 개념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법의 개념과 또 언어 교육하고 관련된 문법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관점에서 본 문법의 개념, 그리고 그러한 문법의 개념들을 이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에도 그 자연현상처럼 규칙과 원리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언어의 내재해 있는 그 규칙과 원리를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장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장을 안다는 것은 문장 안에 있는 그 규칙과 원리를 안다는 것이죠. 네, 철수가 영희를 사랑했다라는 이 문장이 있을 때 철수가 다음에 가가 오고 그리고 가라는 그 조사가 붙어서 어떤 문장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용어로는 전통적으로 형태론이라고 했는데 그 형태론의 결합 과정의 그 구성과 기능을 담당하던 거였고요. 또 이 문장 안에서 철수가가 주격조사가 붙으면서 이제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영희를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또 사랑했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또 사랑했다가 그 과거의 시제 기능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문법 용어로 통사론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안에서의 그 통합 과정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안에서의 이런 형태나 통사하고 관련된 이런 규칙과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을 문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규칙이나 원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문장이라도 얼마든지 생성을 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문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능력을 이루고 있는 일정한 그런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그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문법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는 언어의 구조에 대한 기술 및 언어에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단어 또는 구와 같은 언어적 단위가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텀버리는 형태가 전달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문장 형성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념만 보면 그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문법의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언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개념을 보시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언어를 정확하고 의미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어 교육이니까 언어 교육이니까 학습자들이 필요할 거고 학습자들이 그 문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의미 있고 그렇게 적절하게 실제 언어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작은 언어 단위, 여기서 작은 언어 단위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결합돼서 또 큰 언어 단위, 여기서 큰 언어 단위인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 요구되는 그런 규칙으로 정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 언어 사용에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의 문법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을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학습자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배울 때 이가, 은는 이런 조사부터 배우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종결 어미를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아어나 씁니다, 아어요 아니면 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 아주 간단한 단문의 한국어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연결 어미를 배우고 또 다양한 종결 어미를 배우고 또 수식하는 말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한국어의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단락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점점 접근해가는 그런 구조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법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구조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자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학습자가 몇 급 정도의 학습자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지 마세요라는 문법은 초급에서 보통 학습을 하게 되고요. 척하다는 중급에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학습자가 발화를 했다면 그 학습자는 최소한 중급 이상의 그런 한국어 숙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가 그 한국어 수준의 목표 언어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그 외국어를 배우는 목표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문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형식, 의미, 사회적 기능, 그리고 담화적 기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면 그 음성적인 거, 문자, 구조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의미라고 하면 어휘적인 의미나 또 문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또 사회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말을 할 때 한국어라면 특히 이제 대우법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친소 관계나 아니면 상하 관계에 따라서 그런 사회적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런 것에 해당되는 기능이고요. 또 담화적 기능이라고 하면 그 어떤 맥락이나 그 언어 상황에 따른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날씨가 꽤 춥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부정 의문문이고, 그리고 문법적인 의미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긍정이나 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능과 또 담화적 기능 부분이 또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의사소통 안에서는 이 사회적 기능이 화자가 그 청자를 아주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여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청자가 더 지위가 더 낮거나 나이가 더 어리다면 춥지 않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사회적인 기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담화적 기능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날씨가 꽤 춥지 않습니까? 이런 한 문장만으로는 그 앞뒤 맥락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담화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담화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추워서 오늘은 날씨가 꽤 춥지 않습니까? 라고 그 뭐 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같이 있는 사람이 오늘 뭐 나가자 이렇게 어떤 외출의 제안을 한 경우에 오늘은 날씨가 꽤 춥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옷을 이렇게 껴입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왜 그렇게 옷을 많이 껴입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경우에 오늘은 꽤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면 내가 추워서 옷을 껴입는다 라는 그런 의미의 발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또 제2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문법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형식이나 의미나 사회적 기능, 그리고 담화적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 교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그 문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규칙 체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그 학습자가 되겠고요. 또 한국어의 그 문장 안에서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한국어로 읽고 또 쓰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법이라는 그 체계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법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서도 실제로 교수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법의 분류인데요. 문법의 분류는 이제 큰 틀에서는 추상적 실체로서의 문법과 그 다음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 실체로서의 문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지체계 내재해 있는 그런 규칙과 질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문법 체계를 기술하거나 문법을 정리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말을 해왔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규칙과 원리, 질서가 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 체계, 그것을 추상적 실체로의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기술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기술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기술한 것이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자들의 인지 체계에 내재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규칙과 질서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을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은 다시 학문 문법과 실용 문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문 문법은 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문법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내재되어 있는 규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연구하고 문법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학문 문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용 문법은 다시 규범 문법과 그 다음 교육 문법으로 나눠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규범 문법은 그 학문 문법과 학문 문법의 결과물들을 통일되게 정리해서 규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규범 문법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없으세요? 아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어문규범이라는, 한국어 어문규범이라는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어 어문규범에서 그 이제 우리가 학문문법에서 연구했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문규범을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문규범 안에는 한글 맞춤법이나 또 뭐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이나 또 한국어 표준 발음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살펴볼 대상인데요. 교육문법, 실용문법 안에 있는 교육문법입니다. 그래서 교육문법은 문법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내용과 방법을 표상해 놓은 그런 문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국어 문법과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 문법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도 교육 문법인데 이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문법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문법의 분류를 정리를 해보면 추상적 실체로서의 문법과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추상적 실체로서의 문법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그 한국어에 내재해 있는 규칙과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은 학문 문법과 실용 문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문 문법은 이제 이론이 중심이 된 그런 문법이죠. 그래서 실용 문법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규범 문법하고 실용 문법 안에는 다시 이제 규범 문법, 교육 문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규범 문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법 안에는 이제 국어 문법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대상은 구체적 기술로서의 문법 안에, 실용 문법 안에, 교육 문법 안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그 다음에 문법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리고 또 그 한국어의 문법의 분류 안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시고 국어 문법과 그럼 한국어 문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